네, 오늘 100분 토론 2부 피코인에 대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그리고 해제 등의 번복 등에 대해서 1부 마지막쯤에 강성우 회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박재경 평가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코인에 대해서 제가 일단 백서를 읽어보고 느낀 점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평가라든가 또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예, 이제 이 코인이 이제 이 디지털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 독창적인 측면, 확장적인 측면, 뭐 사용자의 여러 가지 뭐 그 활용성 측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지 이제 코인으로서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올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자금이 필요한데, 이 코인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그런 코인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피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ESG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뭐 소셜, 거버넌스 등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측면이 탄소를 절감을 해서 미래 사회의 기후라든가 또는 지구 환경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고, 많은 측면에서 ESG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은 전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사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피코인은 우리 환경에서 이 공기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갖다가 좀 판단하고 또 이거를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건전하게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코인을 만든 프로들이 정말 구색 갖추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용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매력적으로 느꼈을 만한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등록을 했었고 또 특허도 냈었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백서를 작성을 했을 때 향후에 ESG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코인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자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과연 이제 이 나와 있던 제품들을 좀 뜯어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거나 좀 어거지성이 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백서를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백서가 또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관계 담당자가 얘기해주는 측면만 믿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약간 좀 리스크를 배제한 장점들밖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네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특히나 이제 뭐 아이콘 같은 경우 이제 로봇 태권브이를 뭐 활용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이런 코인들을 만들어낼 때 좀 제품 라인업이나 이런 기능들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사용자들이 매력적을 되게 느끼는 거고, 예, 사회적 이슈라든가 트렌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화려하고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코인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제 평가를 받았을 때 코인이 CCC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내용은 좋은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결국 코인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향후의 발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반영을 왜 안 했을까? 왜 이런 내용을 보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지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사회적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소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등급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래소가 공신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닦아놓고 얘기를 많이 못하겠지만, 그럼 이거 관계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어느 거래가 있었나? 이런 것들 의심할 필요가 생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아까 말씀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유의 종목을 해지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그걸 제시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투자자들은 혼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특정 재단 혹은 법인에서 어떤 백서를 발행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준비해 놓은 어떤 뭐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화려하거나 지금 현재 가까운 제품이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트렌드를 막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캐파가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네. 쏴버린다든가 이런 뭐 우주선을 여러 대를 뭐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이게 제가 단적인 예를 예. 들자면 여기 버스 시스템에 예. 마스크를 씌워요. 그러니까 버스나 자동차를 통해서 유입되는 공기가 깨끗하면 당연히 좋겠죠. 예. 근데 우리는 라디에이터라든가 필터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는 이미 필터링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씌우고 또 그게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할 것처럼 거짓말로 제가 했을 때는 본 거죠. 그래서 프랜카드 같은 걸 걸어놓고 실제 버스에 걸어놨다 놓은 거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버스가 2, 3만 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에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돈이 얼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스캠성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요즘 재단들이 너무 또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단기간에 가격 띄우기용으로 그런 네. 호재들을 좀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박시덕 본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피코인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조금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실제로 이제 프리백서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실제로 모든 것을 외부 마케팅 쪽에다 맡겨서 했던 게 거의 이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외부 마케팅 팀이 하고 상장은 또 상장하던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했던 분이고 실제로 또 이제 우리 어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백서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면 예. 그 코인의 실제가 가짜라는 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백서에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인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피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 품질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어떤 이제 하나의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 백서하고 그 당시 코인을 발행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정보하는 게 관리하는 데가 에어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예. 그 코리아라는 회사가 거의 뭐 1km 단위로 해가지고 다 설치가 되고 이미 가동이 되고 구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비즈니스 검토를 했을 때 제대로 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그 상장을 받았던 코인 회사가 그 거래소가 실제로 내부 통계 쪽으로 제대로 가동이 됐는가도 저는 좀 사실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까 말씀대로 단기간에 뭐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해가지고 매뉴얼화 돼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 관계는 없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따라서 심사를 하고 어떤 일단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순간순간에 바뀌어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파트 지금은 심사와 관리는 지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마케팅과 그 심사, 상장 심사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한 조직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어떤 체크를 안 해준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내부 통계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도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도 제가 꼭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여기 백서입니다. 피코인에. 예. 백서 중에 로드맵 항목인가요? 로드맵에 보면 예. 2000 그 토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22년도 사업계획 로드맵에 보면 겨우 단문으로 한 12줄이에요. 저도 뭐 평생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의 성과를 봅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요, 이건 일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증명이에요, 이게.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 피코인에 대해서 상장, 뭡니까, 인사이트 평가를 한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해서 신뢰 높은 업계 표준을 제시한다. 중립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왜 이게 CCC 7등급이 있는지 사실은 전 정량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재무 건전성,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지, 자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구성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하도록 홈페이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CCC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사실상 전망이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거래소에서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했을까? 그럼 계산자가 보면은 평가 회사나 거래소나 다 믿을 수 없게 되는, 투자자들이 보면 참 당혹스럽고, 더 고민인 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야,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들을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도 계속 상장하는 거야? 그런 그 시장의 불씨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이번에 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이 토큰 시장에 있는 관계된 우리가 하나 이번 미카법 개정을 계기로, 이번 코인원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를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실제 평가를 할 때 백서만 갖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 재단 관계자들과 인터뷰라든가 실제 실사를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같이 이제 기존 시장의 코스닥이나 코스피아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그렇죠. 레퍼런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만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그렇죠.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정말 시간을 갖고 재단 관계자에 대한 로드맵, 말씀하신 기술력,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계속 내라 그래가지고 3, 40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챙겨오는데 그 서류는 위조가 된 건지 또 아니 과장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이 되게 모호하고요. 이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평가를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기준을 할 때 저는 법제화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항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보증할 거냐,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니멈 뭔가 리퀘어먼트는 들어가야 된다. 이제 거기에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그 이번에 피코인 사태를 보면서 백서를 봤거든요. 그 백서에 등록되어 있는 어드바이저 네. 예. 중에 그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당사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강남 납치 사건, 살해 사건에 연관된 피코인에 백서에 당신이 들어갔는데 사실이냐 했더니 팔짱 놀라는 거예요. 예? 회장님, 저는 거기 명함만 주고받았지 코인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백서에 어드바이저로 들어가도 몰랐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저보고 당사자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이걸 빨리 그 공식적으로 삭제를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는 답신까지 받았어요. 네, 네. 그럼 저 자신이 그걸 보면서 이 백서 자체를 믿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어드바이저 여기 지금 사진과 경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버젓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 저명 인사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아니다. 동의한 바 없다. 모르고 그러니까 있다. 실사를 그분 포함해서 제가 실제적인 피해자 할애자인데요. 네. 제가 백서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 설명회 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아, 이 코인에 관계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접 가봐야겠지만 백서만 보더라도 그런 어드바이저가 정말 참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도 포함돼야 되겠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 백서가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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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사회 저명 인사를 사진과 경력까지 넣었을 때는 제3자들도 이게 투자하는 분들은 아, 누구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정도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미뤄 추정해서 신뢰를 하고 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기성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백서 전체를 누가 믿을 수 있냐라고. 인감 증명 같은 걸 떼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본인에게 정확하게 서류나 메시지로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인감 증명 같은 경우 그 사람한테 받는 거에 동의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도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 사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이제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연락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것들을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거래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장이라든 모든 어떤 책임의 기결은 이제 거래소가 많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장을 평가하고 심사 관리하는 어떤 조직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또 따지면 이제 업비트나 큰 거래소를 제한 나머지 거래소는 사실 조직의 한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참석하는 박 교수님이나 우리 이제 사회 보시는 사회자님께서도 예. 어떤 이제 이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활용을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1차 검증 스크린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거래소가 다시 최종적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뭐 어떤 거래소가 직접적 평가하고 심사하고 관리 다 하고 혼자 보통 보면 상장팀에서 뭐 2명, 3명 있지 않을 겁니까? 그분 어떻게 뭐 100개, 200개 되는 코인을 갖다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해지 차원도 있는 것이고 고객의 투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떤 이제 각 조직과 역할을 좀 분산을 많이 시켜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굉장히 좀 뭐 흥미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서가 가장 이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기 쉬운 그렇죠. 어떤 보조 지표이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사실 뭐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어드바이저 항목까지도 굉장히 좀 와닿는 어떤 자료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비트코인 캐시의 로저버 네. 대표가 자신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다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 좀 들려달라 했더니 안 된다. 뭐 기밀사항이라서 안 된다 해갖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나왔어요 그 동영상이. 네, 네, 네.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보안 예.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피코인 여기에 보면은 백서 내용을 본인들이 재단이 보증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면책 조항만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그 미카에 보면 백서 전면에다가 본 발행사 플러스 경영진 누구누구는 이 백서에 기술하는 내용을 보증하고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 말씀하신 면책 조항밖에 없었고. 면책 조항밖에 없고 이 백서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내용이 없음을 우리 재단에서 그리고 책임자 사장 누구누구는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백서란 게 보통 사업 계획서는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 보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카엘 법안은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이지만은 진짜 지금 우리는 이미 발생된 걸 갖다 어떻게 우리 잘 마무리하고 아니, 거기 제가 투자해볼 하고자 필요도 그래서 있다는 거는 빨리 우리가 미카 규정을 예. 도입을 해서 예. 선순환시켜 버리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자가 보호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이 확장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저도 더 동의합니다. 예. 일단 뭐 종합해 보자면 이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백서를 혹시 많이 보셨다면 항상 마지막에 디스클레이머라고 하죠. 이 면책 조항이 항상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백서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보다 이 예, 면책 그게 조항이 더 두꺼운 예.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혹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목적으로 좀 쓴 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 생각을 해볼 때는 강성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누군가는 이 프로젝트에 누군가는 보증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라는 항목이 어느 정도 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단독 상장된 코인은 코인을 상장한 각 거래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닥사의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닥사는 왜 상장 심사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을 특히 코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 등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뭇 이해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시덕 본부장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상장 심사와 관련했던 그 규정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각 거래사의 공통된 뭐 이제 닥사를 통해서 공통된 규정을 만들기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자율적인 상황이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서 무작정 뭐 택도 없는 게 좀 말이 좀 가겠지만은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집에 제가 초창기 말씀드렸듯이 코인의 평가 그 상장 7가지 기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7가지 기준이 빗썸이나 업비트나 다른 코인 그 거래소에서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이트에 또 들어가다면 그런 기준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그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당연히 그는 거래소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평가 노하우나 평가 어떤 자료를 다 열람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평가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서류는 다 받는다 생각합니다. 저도 은행에 다녔을 때 기본적인 어떤 회사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할 때 이런 자료에 기본적인 자료는 주라. 그러나 그 자료 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쭉 하면서 그 보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신 닥사가 그런 이제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빨리 어떤 제시를 하고 관리를 좀 했었으면 하는데 실제로 작년 6월에 닥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최근 3월에 한 8개월 동안 어떤 이제 물론 나름대로 규정을 모으고 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런 오랜 시간이 감으로써 각 거래소마다의 어떤 좀 문제점이 계속 돌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재경 네, 원장님. 저는 좀 이거를 좀 나눠 생각해 보면 일단 거래소가 어떤 포지셔닝을 갖느냐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책임도 진다면 거래소의 규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제재가 필요하겠죠. 근데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재산은 탈중앙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제재를 하고 뭐 한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면 좋은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1차, 2차 검증을 거치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이건 기존 자산하고 다르니까 예. 자율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규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자산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또 그런 자산들이 사용자나 이 거래 투자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된다면 자율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LG 25시하고 CEO하고 이랬을 때 자체적으로 상품을 막 개발해가지고 좋은 이벤트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좋은 상품을 파는 것처럼 좋은 쪽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죠. 그런데 뭐 닥사가 이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틀 안에 들어와서 안정성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자 자율적으로 할 건지 협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하이라키를 둬가지고 여기를 1차로 하고 2차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강성우 회장님 의견. 예, 저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박 교수님께서 토큰 이코로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가 됐을 때는 불공정 거래 등등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끝없이 스캠성 코인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닥사가 작년도 9월달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예. 했을 때 회원사인 5개 월해 거래소가 합의 보는 공통 몇 가지 사항만 닥사가 규정을 해서 그 5개 회원사에 통보하면 5개 회원사는 그것을 지키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작은 부분은 5개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정하고 나머지는 각사의 규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닥사가 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정 기구가 아니거든요. 예. 자기들끼리 단순한 협의체일 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법에 의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잖아요. 징계를 주거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닥사인 경우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개별사의 그 상장 규정을 이래라 저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날 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조항 8항에 보면 금융당국은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전까지 거래소들을 자율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동기준을 만들어라. 예. 그리고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주고 그러면 차기 2단계 법을 만들 때는 무엇을 법안에 반영해주면 될 것인지 보고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꼭 자꾸 강조하지만은 미카법에 의한 내용을 상당한 부분 금융당국이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서 만드는 거래소 공동 기준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시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시행착오가 또다시 그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발의 심의되는 2단계 그 가상자산법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탈중앙화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탈중앙화하는 거래소는 없죠. 네. 탈중앙화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기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장점으로 승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늘 고민되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만 예. 우리가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자산과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야 앞으로 이제 디지털 세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풀어놓을 수 없으니 제재가 필요한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좋지만, 자, 사용자한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있고 예를 들어 코인닥이라고 하나 생각하자고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정말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에서 마음껏 뭔가 자기의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법이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탈중화라는 그 기본 방침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 생각은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세계 자체가 탈중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가져갔던 게 가장 중요했던 상황이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뭐 닥사나 어떤 협의체를 자꾸 뭐 법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거래소가 2018년도 거래소들이 생기고 막 하면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라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협회라는 게 있었지만 그런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 기능을 갖다가 하면서도 많은 규정이나 제도, 그 어떤 제도 그런 거 약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래소들이 각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하우들이 다 사라지고 실제로는 원화 받은 몇 개의 거래소만
움직였던 상황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금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그런 걸 그 기준에 어느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라도 가지고 나는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자꾸 희석이 되고 없어지니까 점점 이제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이 상당히 또 많긴 한데요. 시간 관계에서 속도가 안 나가는 말씀입니다. 속도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뜨거워지죠. 사실은 굉장히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모두 이렇게 모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 빼고 그런 점에 있어서 다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또 심도 있고 업계의 어떤 실정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 그만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코인원이 상장 과정에 있어서 상장한 코인들을 또 평가한 데 있어서도 쟁글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어떤 의혹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쟁글의 대표는 말하기를 이른바 대학 입시 컨설팅처럼 거래소에 상장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에 어떤 뭐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고 정당하게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것 의도와 다르게 시장의 오해 때문에 약 2주 전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인 관련한 평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제가 먼저 좀 얘기할까요? 그러실까요? 그 제가 가평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은행연합회 쪽에다 이제 공문을 제가 보냈었고 예, 이제 정부 쪽 관련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했었어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쟁글이 없어서가 아니라 쟁글이 있어서 예. 쟁글밖에 없어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쟁글밖에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쟁글이 뭐 독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쟁글 갖고 과연 될까? 쟁글이 뭐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했겠지만 많은 그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객관적 지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많은 투자를 젊은이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실패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자살을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움직이게 된 계기가 결정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쟁글 쪽하고 사실 뭐 직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쟁글은 열심히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쟁글이라고 하는 곳이 세력이 돼버렸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다 보니 그 은행연합회에서 쟁글 레포트만 인정해 줄 거냐라고 질문을 던져 아니다. 소위 뭐 본인이 만들었던 가평원이라는 곳에 리포트 참가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참조를 하는 그 리포트는 쟁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의 이런 서비스처럼 어떤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건 좋지만 이게 돈을 주고받고 이제 거래가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상장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유무에 결탁이 된다면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서비스를 중지하는 건 다행이고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나중에는 향후 음성화되지 말고 양성화돼서 많은 코인들이 이제 나왔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얘기는 전 핑계같이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거울 삼아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뭐 법안도 중요한 거고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또 각각의 어떤 회사들도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어떤 뭐 평가 업체를 또 운영하시는 모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다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레포트만 채택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도 혹은 재단 입장에서도 원하는 곳 여러 가지 업체 중에 한 곳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다 혹은 원하는 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정도는 분명히 시장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약간 좀 뜻을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게 네, 네,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성호 회장님 의견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래소가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외부기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에도 상장하기 전에 그 두 개 그 공인 인증된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등급을 얻었을 때만이 상장 신청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경우는 특정 평가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쟁글 회사 홈페이지 보면 중립적으로 신뢰감 있게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는 업무와 특정 코인을 특정 거래소에 상장시키는데 그걸 도와주는 업무는 명확하게 이해가 상충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심지어는 재판을 할 때 특정 판사가 내 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객관적 위를 가지면 법원에다가 제척 신청을 하잖아요. 나는 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어. 그게 뭡니까? 이해상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 공동선 중 하나예요. 그런데 특정 평가 회사가 그 거래소 상장까지 도와주는 여기 그 뭡니까 저 언론 표현에 의하면은 상장 브로커 역할까지 하는 것은 이게 충돌로서 해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 부분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거래소가 사실은 걸러내야 되거든요. 왜? 아니 평가 등급을 매겨놓고 이걸 상장해 주세요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래소 기준 매뉴얼의 부실화,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2단계 가상자산법안에 보면 평가업, 자문업 예, 이걸 구분을 해서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인가를 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업종도 구분되고 역할도 구분되고 그리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선 그 거래소 자체부터가 이런 부분을 걸러주도록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지만은 매뉴얼 심사 기준을 공개한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미리 걸러진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시덕 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심사 매뉴얼이나 규정이 공개된 데 가지고 어떻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짜. 예, 저는 뭐 김준호 대표 이야기 약간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예전에는 코인이 쟁거를 평가하는 데는 쟁거에 유리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또 저도 답답했던 게 사실 2021년도 은행연합회에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평가는 거래소를 평가하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 없었고 그것도 어느 뭡니까 컨설턴트 회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쫓아가 가보기도 했지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따지면 그런 상황에서 정글하고 이제 정글이 바라보는 위치를 좀 잘했었어야 핸들링을 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예. 자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해상충에 어울리지 않게 평가도 하고 코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거. 지금은 일정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평가기관도 일할시 생겼고, 그다음에 일부는 아직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컨설턴트 역할을 해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코스닥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있고 코넥스 시장인 것도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보면 지정 자문인 선임 제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하나의 컨설턴트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죠. 출발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서류 작성도 모릅니다. 예. 그것을 일정하게 도와주고 그 상장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어떤 지정 자문인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코인업계도 그런 자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끌어 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을 양성화를 시키든가. 예. 은행 대출하는 것도 대출 모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금감원인가 어디 소속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코인 세계도 점점 양성화, 제도화, 자꾸 어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룰 2단계 가상자산 법안에는 보면 평가업, 아까 뭡니까 상장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자문업 이것을 아예 법규화시켜서 그 업종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인증 평가 회사, 정부 인증 자문업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좀 제안하는 건데 거래소는 이 생태계를 운영하는 가장 큰 먹이 사슬이거든요. 예. 코어죠,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좋은 코인을 발굴해서 운영을 할수록 거래소도 좋아질 겁니다. 예. 맞습니다. 수수료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거래소가 그런 책임을 지고 이런 평가라든가 또는 뭔가 컨설팅할 수 있는 곳에 뭐 예를 들어 수익의 0.1%라든가 이렇게 내서 사회적 책임을 하고 그렇게 그런 평가나 그 자문업이나 이런 컨설팅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예. 결국은 내 다시 생태계에 들어와서 또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닥사가 그렇게 모여 있지만 그 닥사에서 뭐 규정보다는 규정은 어차피 법제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태계에 사회적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건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컨설턴트라든가 자문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컨설팅과 자문만 가지고 코인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엄청난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금적인 문제, 인력적 문제 다 필요하거든요. 컨설팅 잘해서 좋은 백서 만들어봐야 좋은 코인 안 됩니다. 예. 그죠? 어떻게 현실화시킬 그렇죠. 것이냐. 그 현실화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페이퍼웍이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생태계와 같이 부딪혀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 책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부분인 경우는 우리가 자꾸 토론에서 여러 번 주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네.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들이요. 요즘은 보면은 여기가 마치 거래소처럼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도중에 관련된 부품, 그리고 바품을 만드는 원자재, 특히 요즘 이제 미중 갈등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네. 예. 그럼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삼성전자가 특정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 정도가 지금 시장의 80% 장악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하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면 스스로 생태계 확장에 나서야죠. 어떤 비용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나서야죠.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각 거래소에 뭐 원화마켓 거래소나 코인마켓 거래소나 다 동참을 해가지고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연합회라는 게 있고 또 증권은 증권연합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이제 닥사가 물론 이제 원화를 중심으로 그 이제 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래도 나머지 어떤 코인마켓 거래소도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중지를 같이 모아가지고 아까 말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떤 단계에서 결국은 모든 게 투자자 모르는 게 지금은 앞으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거래소마다 어떤 행동을 한다면 예상충이는 문제가 계속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결국은 연합회라는 게 통해 가지고 각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상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그 평가 회사라든가 아니면 재단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산출물 모든 게 상장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장을 관리하고 유지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떻게 많은 뭐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 여건상 질문들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또 네. 이 멤버 그대로 한번 다시 모셔주시죠. 모여서 그때는 저도 이 토론회 패널로 참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크립토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이 공통적인 상장 심사 기준들에 대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럽의 미카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 강성우 회장님 그리고 코어닥스 박시덕 감시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박재경 가상자산 가치평가 원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100분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